엄마, 당신 같은 늙은 거지는 우리 삶에서 당장 꺼져야 해. 이 자리는 당신 것이 아니야. 아들 한상우는 부산 해운대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배타적인 레스토랑인 더 테라스에서 가족 저녁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나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며느리 임다혜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어쩌면 더 싼 곳이 어울리실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 오래된 상처의 틈새에서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모두가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듯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천천히 걸어가 주인석으로 향해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반짝였고 15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준 서경호 지배인이 곧장 다가왔다. 아들들은 이곳 그들이 방금 나를 모욕한 이 화려한 레스토랑이 바로 내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 모든 와인, 그들이 쓰는 모든 돈이 내 계좌로 들어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내 이름은 한미정이다. 나는 69살이며 이제야 평생을 희생해 키운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알아버렸다. 30살의 남편을 잃고 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다. 첫째 한상우, 둘째 한지훈, 그리고 막내 한다연은 돈이 없어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아이들이 궁핍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래서 40해 동안 가사도우미로 살았다. 남의 집을 닦고 다림질하고 청소하면서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어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해야 했으며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과 공원에 갈 때 나는 낯선 이들의 욕실을 닦았다. 그들이 가족 여행을 즐길 때 나는 아이들의 소풍비를 마련하려고 주말까지 일을 했다. 나는 두 아들에게 사립대학 등록금을 내주었다. 상우는 경영학을 공부했고 지우는 공학을 배웠다. 첫 차도 사주었고 아파트 전세금도 내가 보태주었으며 호화로운 결혼식도 내가 치러주었다. 내가 누리지 못한 삶을 그들에게 주었고 내가 꿈꾸었으나 버려야 했던 삶을 그들에게 쥐어주었다. 상우는 은행에 취직했고 곧 임다혜와 결혼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경계하며 마치 내가 그녀의 자리를 빼앗을 사람인 듯 차갑게 굴었다. 지우는 형을 따라 늘 우유부단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아이였다. 6달 전 나는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하지만 사실은 15년 전부터 가사도우미 월급만으로 살지 않았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고 의존적인 노인으로 여기길 원했다. 그래야만 그들이 진짜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지난주 화요일, 임다혜는 꿀처럼 달지만 거짓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상우가 은행에서 승진을 해서요. 축하 저녁을 준비했어요. 해운대 더 테라스 아시죠? 토요일 저녁 8시예요. 나는 물론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상상도 못할 만큼 더 잘 알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정시에 도착해 나름의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가사도우미의 옷일 뿐이었다. 상우와 임다혜, 지훈과 그의 여자친구 정수빈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의자는 5개뿐이었다. 저기 의자가 하나 부족한 것 같구나. 라고 내가 말하자 상우는 와인잔에서 눈을 떼며 불편하고 창피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엄마, 어쩌면 다른 데서 저녁을 하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여긴 꽤 고급스러운 곳이라 엄마가 불편하실까 봐요. 임다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맞아요, 어머니. 좀 더 싼 곳이 어머니께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 더 알맞게요. 그 말은 내 뺨을 후려치는 듯 날카롭게 다가왔다. 지우는 언제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길을 돌렸고 정수빈은 불편해 보였지만 감히 임다혜를 거스르지 못했다. 다른 손님들은 머리를 숙이며 이 불편한 광경을 외면했다. 그때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낮게 시작된 웃음이 점점 커지고 깊어져 레스토랑 전체가 고요해졌다. 상우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듯했다. 임다혜는 얼굴을 찌푸리며 자기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서경호 지배인을 향해 말했다. 오늘은 중앙에 있는 메인 테이블을 부탁드릴게요. 서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한미정 사장님, 늘 드시던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이어졌고
상우의 눈은 접시만큼 커졌으며 임다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지우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건, 그들이 묻지도 않았던 건 바로 이 가사도우미 한미정이 그들의 거짓과 가식을 무너뜨릴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15년 전 내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던 그때 나는 은밀히 저축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아무 곳에나 쓴 것이 아니었다. 부동산과 사업 그리고 이 해운대 더 테라스 같은 곳에 투자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들려주겠다. 우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부른 아들들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한상우, 첫째 아들. 열이 나던 밤마다 돈이 없어 개인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품에 안고 지새웠던 그 아이. 이제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은행 동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부끄러워하는 아들이다. 그의 아내 임다혜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며 늘 자신이 더 대단한 줄 알았고 상우와 결혼했을 때 인생의 복권에 당첨된 줄로만 알았다. 성공한 남편, 좋은 직장, 부동산까지 가진 남자와 결혼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건 그 모든 것을 쥐어준 사람이 바로 가사도우미였던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이었다. 내가 그들의 아파트 전세금을 대주었다. 나는 그의 첫 차를 사주었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보내주었다. 내 막내 아들 한지훈, 늘 더 예민하고 내가 늦게 집에 돌아오면 눈물이 맺히던 그 아이는 이제 35이 되었지만 형 한상우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결정 하나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 정수빈은 착한 아이였지만 너무 순하고 나약해서 임다혜가 시어머니를 모욕하려 할 때마다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나는 그들의 미래 아이들을 돌봐줄 완벽한 할머니였다. 공짜로 아기를 봐주고 일요일마다 국과 반찬을 준비해주며 언제든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은퇴하고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순간 나는 짐이 되었고 감추고 싶은 수치가 되어버렸다. 지난주 상우가 내 아파트를 찾아와 말했다. 엄마, 다혜랑 상의해봤는데요. 어머니께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담 없는 곳으로요. 저희가 괜찮은 요양원을 알아봐 드릴 수도 있어요. 비싸지 않고 편안한 곳이요. 요양원이라니. 40년 동안의 희생,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까지 다 내어주고도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어머니를 치워버리고 자기들 인생을 편히 살고 싶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나를 보내려 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게 더 좋을 거예요. 또래 분들이랑 같이 지내실 수도 있고 여러 활동도 있으니까요. 큰 아파트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건 그 아파트가 내가 그들을 키운 집이라는 사실이었다. 열이 날 때 밤새 간호했던 곳,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돌아와 아무도 모르게 울었던 곳, 그 모든 세월이 담긴 집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뒤 나는 부엌에 앉아 결심했다. 그들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평생을 바쳐 희생한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대하려 한다면 이제는 그들이 진짜 한미정을 만나야 할 시간이었다. 순종적인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가난한 노인이라 여겨지는 동안 은밀히 제국을 일군 여자, 바로 나였다. 아들아, 너희가 내가 준 돈을 허비하는 동안 나는 남은 돈을 투자했다. 너희가 허울뿐인 삶을 쌓는 동안 나는 내 미래를 쌓았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해운대 더 테라스를 비롯해 여러 사업과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었다. 서경호 지배인이 나를 직접 안내하며 중앙 테이블로 모셨을 때 상우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눈은 미친 듯이 나와 지배인 사이를 오가며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마주한 사람처럼 흔들렸다. 임다혜는 오만한 미소를 완전히 잃고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 서경호가 손가락을 튕기자 3명의 직원이 곧장 달려왔다. 사장님, 주류 리스트 보시겠습니까? 그는 진정한 주인에게만 보이는 존경으로 물었다. 물론이죠, 서 지배인.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테이블에도 우리 가게 최고급 술 한 병을 내 계정에서 부탁해요. 내가 손가락으로 아들들이 앉은 곳을 가리키자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갔다. 상우가 의자에서 일어나 머뭇거리며 내 자리로 다가왔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지배인이 엄마를 저렇게 잘 알아요? 왜 마치 엄마가.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주인인 것처럼? 맞아, 상우야. 내가 바로 주인이다. 나는 15년 전부터 더 테라스의 최대 주주였다.
내가 승진을 축하하거나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거나 성과를 자축하러 올 때마다 내가 쓴 돈은 내 식당으로 들어왔다. 내가 마신 술, 내가 맛본 모든 요리가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상우의 얼굴빛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는 평생 집만 청소하셨잖아요.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들아, 거기서 내 첫 번째 착각이 나온 거야. 내가 남의 집을 청소했다고 해서 가난할 거라 생각한 것.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다고 해서 어리석을 거라 믿은 것. 그것이 바로 내 잘못이다. 그때 임다혜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목소리를 떨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레스토랑을 살 만큼 돈을 모으셨던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얻으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간단해, 며느라. 내 남편에게 준 돈을 흥청망청 쓰는 동안 나는 남은 푼돈까지 모아두었다. 너희가 호화롭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동안 나는 부동산과 사업에 투자했다. 너희가 나에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나는 내 미래를 쌓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나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조용히 지켜본 관찰자였다. 내가 필요할 때와 필요 없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지켜봤다. 3달 전 나는 다니던 사무실 청소 일이 회사 부도로 사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으니까. 내가 도와줄지, 내 안부라도 물을지, 최소한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관심이라도 가질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고는 그 틈을 이용해 나를 치워버리려 했다. 상우야, 지난주에 나랑 나눈 대화 기억하니? 너는 내게 요양원이 낫다고 했다. 또래와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말은 결국 내 인생에서 이제 쓸모 없어진 어머니를 치우고 싶다는 거였지. 그제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우린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께 더 나을 줄 알았어요.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끊었다. 지훈아, 40년 동안 나는 내가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정확히 알고 살아왔다.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느라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고 내 꿈을 버려 내 꿈을 살려주었다. 그런데 이제 내 삶에 대해 내가 선택하면 갑자기 나는 늙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을 받는 거니? 그때 서경호가 다가와 내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사장님, 입구에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소식이 새어 나간 것 같습니다. 나는 속삭였다. 잘 됐네요. 들여보내세요. 이제 이 도시 전체가 진짜 한미정을 알 시간이니까. 임다혜의 눈에 공포의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제발 이걸 공개하지 마세요. 상우가 은행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신문에라도 나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럼 뭐 어쩔 건데 다 해? 내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실. 자신이 소유한 레스토랑에서 어머니를 쫓아내려 한 사실. 자기 교육과 생활을 모두 어머니가 마련해 주었는데도 그녀를 거지 취급한 사실. 며느라, 걱정 마. 이제 시작이니까. 왜냐하면 더 테라스만이 내 투자의 전부가 아니거든. 나는 다른 사업도 다른 건물도 너희가 상상도 못할 비밀도 가지고 있다. 이제 너희가 진짜 본색을 드러낸 이상,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 이상 너희는 배워야 한다. 생명을 준 여자를 과소평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순간 기자들이 눈사태처럼 몰려들어 카메라와 플래시, 마이크가 일제히 우리를 향했다. 상우는 냅킨으로 얼굴을 가리며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임다혜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사회적 평판이 무너질까 두려워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지우는 언제나처럼 상황이 복잡해지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한미정 사장님,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외쳤다. 이 해운대 더 테라스를 비롯해 부산 시내 여러 고급 업소의 소유주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억눌려온 모욕 속에서 잃었던 품위를 되찾은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렇습니다. 나는 15년 전부터 이곳의 최대 주주였고 내 자식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방금 전 친아들들이 어머니를 이 자리에서 쫓아내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나는 미소를 넓히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내가 40년을 희생해 키운 아들들이 내 가게에서 내 눈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죠. 카메라들은 곧장 상우와 임다혜를 향했고 기자들이 물었다. 사실입니까? 어머니를 레스토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까? 상우의 얼굴은 수치와 두려움이 뒤섞여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오해예요. 나는 곧장 끊었다. 오해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모욕이었다. 그들은 내게 값싼 곳에서 밥을 먹으라고 했고 지금 내 처지에 더 알맞다고 했으며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극대화하려 했다. 기자들의 분노가 느껴졌고 누군가는 곧장 임다혜를 겨냥했다. 며느님, 사실입니까? 가족의 생활을 지원해온 시어머니께 값싼 분식집에서 드시라고 했다는 것이? 임다혜는 우물쭈물하며 더듬거렸다. 저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 더 편안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고 그동안 내가 수없이 당해온 감정적 조작이 카메라 앞에서는 잔인하고 계산적인 본색으로 드러났다. 나는 기자들을 향해 덧붙였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불과 일주일 전 오늘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이 아들들이 내 집을 찾아와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은퇴한 가사도우미가 살기엔 아파트가 너무 크니 또래와 함께 지내라는 이유였죠. 카메라는 지훈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또렷하게 담아냈다. 엄마, 제발 TV에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괴물이라고 할 거예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너희는 괴물이 맞다. 내가 만든 괴물들이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희생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은 내 잘못으로. 한 노련한 기자가 물었다. 사장님,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하려고 오래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나는 내 투자를 수년 동안 비밀로 했습니다. 돈이 가져올 시기와 문제들로부터 자식들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들이 내 재산이 아닌 자기 실력으로 삶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3달 전 내가 다니던 청소회사가 부도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본 건 내 취약함을 기회로 삼아 나를 없애려는 자식들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나는 내가 낳은 2 아들이 사실상 낯선 이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람이 아닌 돈으로만 평가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상우가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서경호 지배인이 조용히 가로막았다. 그는 이 대립이 수년간 쌓여온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제 끼어들지 않을 거란 걸 이해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임다혜에게 물었다. 며느님, 시어머니께서 이런 재산과 사업을 갖고 계신 걸 아셨습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다혜는 상우를 바라봤지만 그는 카메라를 피하느라 바빴다. 저희는 늘 시어머님이 그냥 가사도우미이신 줄 알았어요. 돈이 있으시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끊었다. 그래, 나는 너희에게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알았다. 내가 믿었던 효심은 단지 돈에 기대어 꾸며낸 애정이었을 뿐이라는 걸. 한 젊은 기자가 물었다. 사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지킬 가족 관계는 없다.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순간 너희는 선택을 한 거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다. 이 순간부터 한상우와 한지우는 내 아들이 아니며 임다혜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카메라는 2 성인이 된 아들이 어머니만 잃은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비밀 자금줄까지 동시에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을 정확히 포착했다. 뉴스는 몇 시간 만에 전국을 휩쓸었다. 가사도우미인 줄 알았던 엄마, 자식에게 모욕당한 뒤 재력가 정체 공개, 배신당한 엄마의 완벽한 복수. 같은 제목으로 영상이 모든 인터넷 매체와 방송에 퍼졌다. 댓글은 상우와 임다혜를 향해 가차없었다.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사람에게 보여준 잔혹한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다음 날 상우는 은행 상사에게 전화를 받았다. 가족 학대와 관련된 스캔들에 휘말린 직원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였다.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은행에서의 위치는 유지될 수 없었다.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고 결국 자리에서 밀려났다. 임다혜는 더 가혹한 결과를 맞았다. 평소 드나들던 고급 모임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고 동료 아내들이 초대하던 점심 모임과 자선 행사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회원권을 자랑하던 골프 클럽에서도 제명당했다. 그 무렵 나는 부산 시내 가장 호화로운 호텔에 들어갔다. 예전엔 그곳에서 객실을 청소하던 가사도우미였지만 이제는 30층 대통령 스위트에 머물며 도시를 내려다보며 군인처럼 냉정하게 다음 수를 계획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음성 메시지는 비참할 뿐이었다. 엄마,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고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는다. 진짜 가족은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버리지 않는다. 진짜 가족은 어머니를 부끄럽다며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며칠 뒤 장태성 변호사가 호텔로 찾아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 부탁하신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한상우와 한지우는 사장님의 여러 투자와 부동산의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우가 사는 아파트, 그가 타는 자동차, 심지어 매달 그의 통장에 들어가는 자동 입금까지 모두 사장님 명의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 모든 혜택을 즉시 끊어주세요. 이제 스스로들 책임져야죠. 장 변호사는 즐겁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 재정을 조사해보니 사장님의 지원이 끊기면 상우는 석 달도 못 버팁니다. 그 아파트는 사장님 명의이니 법적으로는 세입자일 뿐입니다. 그날 오후 임다혜가 호텔로 찾아와 애원했다. 나는 일부러 로비에서 만났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상우가 직장을 잃게 생겼어요. 아파트도 빼앗기면 우린 갈 데가 없어요. 빚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흥미롭구나. 이제야 돈 걱정을 하는구나. 내가 3달 전 일자리를 잃었을 때 너희 첫 반응은 나를 치워버릴 방법을 찾는 거였지. 도와줄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돈이 없다고 믿었을 땐 공개적인 모욕으로 응수했고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제는 눈물로 애원하는구나. 잠시 뒤 상우가 고개를 떨군 채 다가왔다. 엄마, 우리가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엄마의 피고 엄마의 아들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호텔 로비에 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희 인생을 망친다고. 잘못된 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는다. 단지 너희가 당연하게 여겨온 지원을 거두는 것뿐이다. 너희는 가사도우미 한미정에게는 자리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지. 좋다. 이제 투자자 한미정이 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직접 배워라. 내가 40년간 너희를 키우며 버텼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스스로 살아야 한다. 임다혜는 마지막 수단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 다 빼앗아 가시면 사람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잔인한 엄마라고 할 거예요. 자식 버린 여자로 욕할 거예요.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며느라, 사람들은 이미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다 알고 있다. 영상이 모든 매체에 퍼졌다. 전 세계가 내가 시어머니를 쫓아내려 한 장면을 봤다. 그날 밤 나는 스위트룸에서 서경우와 통화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언론은 단독 인터뷰를 원했고 방송국 제작진은 내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으며 잡지 편집장은 내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도 어떻게 은밀히 내 제국을 세웠는지에 관한 기사를 부탁해왔지만 내 계획은 더 크고 분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내 에너지를 빨아먹던 감정적 기생충들을 삶에서 걷어내고 나를 다시 세우는 일, 69의 여자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다음 날 계획의 다음 단계가 시작될 것이고 한상우와 한지우는 어머니를 과소평가한 대가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였음을 알게 될 터였다. 디지털 전쟁은 상우와 임다혜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온라인에 자기 서사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체면을 지키려던 그들은 눈물로 범벅된 영상을 올려 자신들을 앙심 깊고 조종적인 어머니에게 당한 피해자로 포장했고 상우는 내가 재산을 숨긴 채 심리적으로 통제했다고 말했으며 임다혜는 진짜 어머니라면 사소한 오해 하나로 자식을 버리지 않을 거라며 흐느꼈다.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만 회가 재생되었지만 그들이 기대한 반응은 돌아오지 않았고 댓글은 가차 없었으며 사람들은 레스토랑에서 나를 내쫓으려 하던 장면과 내 처지에 맞는다며 값싼 분식집을 권하던 말을 생생히 떠올렸고 피해자 코스프레는 오히려 그들의 이미지를 더 망가뜨렸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그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었다. 수년 동안 그들이 내 아파트에 들러 내 일과 생활을 깎아내릴 때마다 내 기억이 예전 같지 않아 중요한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우리의 대화를 기록해 두었다. 악에서가 아니라 기억을 보존하려던 습관이었지만 그 녹음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장태성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나는 내 채널을 열었고 69의 필요에 의해 영상 제작자가 되었다. 첫 영상의 제목은 악어의 눈물의 진실이었고 목요일 밤에 올린 그 영상은 금요일 아침이 되자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그 영상 속에서 상우가 내게 노골적으로 내가 재정적 짐이라고 말하던 음성, 임다혜가 친구들 앞에서 내 옷차림을 값싸다고 비웃던 음성, 중요한 손님이 올 때마다 내가 민망하니 멀리 이사가는 게 모두에게 낫겠다고 지훈이 말하던 음성이 그대로 재생되었다. 가장 치명적인 녹음은 사건이 벌어지기 3주 전의 것이었고 상우는 형식상 안부를 묻겠다며 찾아왔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진 돈을 확인해 요양원 비용이 얼마 드는지 계산하려 했으며 서랍을 뒤적이며 내 통장을 찾는 소리와 함께 나이 들면 기억이 흐려지는 법이니 가족이 자원을 먼저 관리해야 낭비가 없다는 그의 말이 또렷이 담겨 있었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아들들에게는 파괴적이었다. 엄마에게 정의를 이라는 문구가 국내 전역을 뒤덮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자식과 희생한 부모, 뒤틀린 가족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내 이야기는 가족의 고통이라는 보편적 신경을 건드렸다. 곧 각종 매체에서 연락이 쏟아졌고 뉴스 프로그램은 단독을 원했으며 특집 다큐 제안이 이어졌다. 한때 가사도우미였던 한미정은 어느새 모성의 품위와 세대 정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 사이 상우와 임다혜가 겪는 후폭풍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상우가 다니던 은행은 즉시 입장을 내 어르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직원과는 선을 긋겠다고 했고 그의 해임은 확정되었다. 임다혜가 일하던 갤러리의 주인 연로한 부부는 내게 한 행동에 직접적인 불쾌감을 표하며 그녀를 내보냈고 그녀의 인맥은 완전히 등을 돌려 전화는 받는 이가 없었다. 지우는 한 발 물러나 살겠다는 듯 사과 영상을 올려 처음부터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요양원을 보내자는 상의에 동참하고 내 행사에 맞춰 입는 옷을 비웃던 그의 음성 기록이 공개되자 영상은 엉뚱한 이유로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비겁자라며 남매를 팔아 자신만 살려는 거짓말쟁이라며 조롱했다. 정수빈은 스캔들이 직장에까지 번지자 결국 그와 결별했고 학부모들은 노인을 업신여기는 가족과 연루된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기 싫다며 압박했고 그녀는 버텨낼 수 없었다. 금요일 밤 세 사람에게서 절박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일과 관계, 명예와 모임에서 밀려났다며 녹음을 내려달라고 화해를 말하는 공동 영상을 올리자고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이 언론전은 멈춰달라고 빌었다. 나는 토요일 내 가게 해운대 더 테라스에서 내 구역에서 내 조건으로 만나자고 했다. 화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같은 땅을 밟고 살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듣게 하려는 자리라고 못 박았다. 그들은 정시에 나타났고 몸과 마음이 망가져 있었다. 상우는 일주일 만에 몸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임다혜는 눈밑이 새까맣게 꺼져 더는 우아함을 흉내내지 못했으며 지우는 존재감마저 희미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일주일 전 나를 모욕하려 들었던 그 자리 맞은편에 그들이 앉았고 아이러니는 달콤했다. 이젠 이곳이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았고 이곳에서 어색하고 불편하며 철저히 패배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었지만 조건은 구체적이고 굴욕적이며 단 한 줄도 협상 불가였다. 혼나고 돌아온 강아지처럼 앉아있는 그들을 보며 내 안에는 힘과 슬픔이 동시에 일어났고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아기들, 그들의 변덕을 감당하려 2배로 일하던 청소년들이 떠올랐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들은 나를 무너뜨리려던 낯선 이들이었다. 좋아. 내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라. 내가 조용히 말했다. 첫째, 너희는 공개 사과 영상을 올린다.
각자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돌려 말하지 말며 나를 어떻게 대했고 왜 잘못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결과를 왜 감당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해라. 상우가 항변하려 입을 떼자 나는 눈빛으로 막았다. 둘째, 지난 20년 동안 너희 삶에 내가 투자한 모든 돈을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라. 집, 차, 결혼식, 대학, 여행, 전부 다. 이미 총액은 계산해 두었다. 임다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니,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어요. 그래, 없지. 벌줄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 내 희생에 기생하며 살았으니까. 셋째, 그 빚은 노동으로 갚는다. 내 사업체들의 청소, 시설 관리, 주방 인력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으로 신입부터 시작해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릴 그렇게 가사 일을 하게 만들 순 없어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먹여 살리려고 하던 그 일을. 바로 그 일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이 쑤시도록 일하고 아무것도 할 힘 없이 집에 돌아오는 게 뭔지 몸으로 배워라. 넷째, 내가 너희를 키우던 시절과 같은 조건에서 살아라. 작은 집, 서민 동네, 대중교통, 내 땀으로 누리던 너희의 사치가 어떤 대가로 가능했는지 뼈저리게 겪어라. 임다혜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복수예요. 잔인해요. 아니, 정이다. 복수라면 길거리로 내던지고 아무 기회도 주지 않았겠지. 나는 용서를 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쉬운 길은 없다. 다섯째, 의무적으로 가족 상담을 받는다. 당장 화해하려는 흉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상처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여섯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내 또래 어르신을 돌보면서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만들려 했는지 정확히 배워라. 상우가 협상을 시도했다. 엄마, 너무 과해요. 다 지킬 순 없어요. 내 웃음이 레스토랑에 울렸다. 과했던 건 가족 저녁에 온 나에게 값싼 분식집을 권한 너희였고 상해 한마디 없이 요양원을 계획한 너희였고 내 가게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너희였다. 일곱째,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내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해라. 너희는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다. 그 돈은 일하는 엄마와 홀로 된 어르신을 돕는 곳으로 간다. 숨이 멎는 정적이 흐르고 셋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지만 두려워할 만했다. 내 지원도 직장도 인맥도 없이 맞이할 미래는 전면 붕괴일 테니. 여덟째, 이 조건을 이용해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정보를 흘려 여론전을 벌이거나 약속을 하나라도 어기면 남은 녹음을 모두 공개한다. 이 스캔들을 몇 년이고 계속 태울 만큼의 기록이 충분하다. 임다혜가 간신히 물었다. 얼마나 해야 하나요? 내가 너희가 배웠다고 판단할 때까지다. 몇 달일 수도 몇 년일 수도 있다. 진짜로 변했다는 걸, 절망에 떠밀려 반성하는 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아홉째, 이번 주 안에 당장 이사해라. 장태성 변호사가 너희 새 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두었다. 내가 너희를 키우던 때의 집과 비슷한 소박하지만 체면은 지킬 수 있는 곳들이다. 빠듯한 예산으로 사는 법, 번 돈의 가치를 몸으로 배워라. 열째, 내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한다. 관리자들이 직접 나에게 보고할 것이다. 내 자식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고 오히려 누구보다 엄격히 평가받을 것이다.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다 지키면 엄마는 정말 우릴 용서해 주실 건가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답했다. 모른다, 지훈아. 용서는 약속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다. 일관된 행동과 진짜 겸손, 성품의 깊은 변화로 쌓아 올려야 한다. 수십 년 걸려 세운 것을 너희가 무너뜨렸다. 다시 세운다 해도 가능하다면 그 또한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상우가 모두가 궁금해 하던 것을 물었다. 우리가 이 조건을 거부하면요? 내 미소는 차가웠다. 그땐 계속한다. 남은 녹음을 공개하고 내가 내 옷을 비웃던 영상, 너희의 모임에 끼어보려던 내 노력을 조롱하던 장면,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짜맞추던 이야기까지 모두 세상에 낸다. 몇 년이고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 자료가 내게 있다. 셋은 다시 서로를 보았고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다. 내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파국을 맞거나 둘 중 하나였다. 2시간의 팽팽한 침묵 끝에 상우가 먼저 말했다. 받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임다혜와 지우는 패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대안은 없었다. 이것 아니면 파멸이었다. 근처 테이블에서 대기하던 장태성 변호사가 이미 준비된 계약서를 들고 다가왔고 조항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으며 어떤 오해나 후일의 왜곡도 불가능하도록 망라되어 있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고 앞으로의 몇 년을 규정할 운명의 도장을 찍었다. 월요일 아침 그들의 새 삶이 시작되었다. 상우는 내 사무실 건물의 미화팀에 배정되었고 일주일 전만 해도 번듯한 정장을 입던 사람은 파란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었으며 예전 직장 동료들이 로비 바닥을 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 그의 눈에 비친 모멸감은 길 건너에서도 보일 만큼 선명했다. 임다혜는 더 테라스 주방에 배치되어 설거지부터 시작해 채소를 다듬고 철판의 기름때를 벗겨냈고 비싼 크림과 손톱 관리에만 익숙하던 손은 공업용 세제로 갈라지고 주방칼에 자잘한 상처가 났다. 지우는 내가 소유한 건물들의 시설 관리를 맡아 배관을 고치고 벽을 칠하며 정원을 다듬었다. 하루가 끝나면 지우는 온몸이 탈진했고 땀으로 돈을 번다는 말이 무엇인지 생애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했다. 처음 몇 주는 그들에게 참혹했다. 몸은 강도 높은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고 상우는 바닥을 닦느라 허리를 굽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임다혜는 뜨거운 기름이 튄 팔을 몰래 훌쩍이며 감추었으며 지우는 컴퓨터 자판에만 익숙하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였다. 그러나 더 어려웠던 건 육체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망신이었다. 더 테라스 해운대에 온 손님들 가운데는 퍼져나간 영상으로 임다혜를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고 몇몇은 설거지하는 그녀를 찍어 올렸으며 시어머니에게 우아함을 뽐내던 여자의 추락이라며 조롱하는 말들이 온라인을 돌았다. 상우는 예전 직장 동료들의 병적인 호기심을 견뎌야 했는데 누군가는 일부러 건물 앞을 지나가며 그가 로비 바닥을 미는 모습을 확인했고 모임방에는 자기 어머니를 자기 가게에서 내쫓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됐다. 는 말과 함께 사진이 떠돌았다. 그 사이 나는 도시에서 가장 배타적인 주택가에 자리한 대저택으로 이사했다. 오래전에 사두고도 내 재정 상태에 대한 의심을 피하려 일부러 들어가지 않던 집이었는데 더는 가난한 가사도우미인 척할 필요가 없어지자 마침내 내 형편에 맞게 드러내놓고 살 수 있었다. 그 집에는 방이 10개였고 정원은 넓게 뻗어 있었으며 수영장과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전망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타인의 집을 오가며 살던 세월 동안 꿈꾸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었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내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중년의 가사도우미 이주연을 채용했는데 한때 일자리를 잃고 기회가 필요하던 분이었다. 아이들이 나를 대했던 방식과는 달리 나는 그분을 존중으로 대했고 합당한 임금과 건강 혜택을 보장하고 집안에 편안한 방을 마련해 드렸다. 경제적 권력이 사람을 공감 없는 괴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다. 국내 방송 출연과 보도는 계속 파장을 일으켰고 시사 프로그램과 특집 기획에서 내 이야기를 다루자 가족에게 홀대받았다고 느끼거나 평가절하되어 온 중장년 여성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연락이 쇄도했다. 나는 수많은 편지를 받았고 알아주지 않은 모성의 희생에 대한 각자의 체험이 담겨 있었으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머니들 재단을 세워 성인이 된 자녀에게서 경제적 학대나 버림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법률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뿐 내 처지와 닮은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흔했다. 강제노동 2달이 지나자 아이들이 면담을 요청했다. 변하고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했다. 나는 새집 정원 쪽 거실에서 그들을 맞았는데 내 새롭고 풍요로운 삶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소박한 환경의 대비를 분명히 보게 하고 싶었다. 그들은 지친 얼굴로 갈라진 손으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겸손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상우가 먼저 말했다. 엄마, 지난 2달은 우리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제야 엄마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받았던 희생이 무엇이었는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진심의 눈물로 보인 눈빛으로 임다혜가 덧붙였다.
어머니, 제가 잔인했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주방에서 일해보니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고, 그래서 어머니의 일을 낮춰본 제 눈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셋 중 가장 부서진 지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는 비겁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 일할 때마다 제가 망가뜨린 걸 어떻게 고칠지 생각합니다. 나는 침묵으로 들었고, 그 말들이 진정성인지 다급함에서 나온 또 다른 조작인지 시간을 두고 보려 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나자 아이들에게서 무엇인가가 진짜로 변했다. 단지 노동의 피로 때문이 아니라 성품의 더 깊은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상우는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겸손을 익혔고,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임원에서 경비까지 모두에게 예의를 지켰으며, 어떤 일이든 정직한 노동은 존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임다혜는 더 테라스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 중 한 명이 되었고, 셰프들은 그녀가 불평하지 않고 일찍 출근해 모든 곳이 반짝일 때까지 남는다고 존중했다. 그녀는 이제 돈 한 푼의 가치를 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수고로 만들어지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시설 관리에서 예상치 못한 소명을 발견했고, 손재주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으며, 망가진 것을 고쳐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에서 진짜 만족을 느꼈다. 학력으로 위를 점하려 들지 않자 동료들의 존중도 자연스레 뒤따랐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내 또래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 지내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자신들이 나에게 하려 했던 일을 거울처럼 마주 보게 되었고, 상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면회 한 번 못 받는 어르신의 사연과 수년째 연락이 끊긴 자식 사진을 쥐고 사는 할머니 이야기를 내게 털어놓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들이 봉사하는 요양원의 원장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왔다. 사모님, 꼭 알려드리고 싶어 전화드립니다. 자녀분들이 우리 어르신 몇 분을 사실상 가족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상우님은 주말마다 장기를 들어오시고, 임다혜님은 우울하던 할머니께 요리 수업을 해드리며, 지훈님은 부탁하지 않아도 어르신들 물건을 고쳐드립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내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내가 모를 거라 여겼을 만큼 숨겨진 변화였고, 버림받은 노년과 마주한 그들의 체험에서 스스로 싹튼 변화였다. 사건이 있은 지 8달 뒤, 나는 처음 계획에는 없던 일을 했다. 아이들을 새 집에 저녁으로 초대한 것이다. 더 테라스도 중립지대도 아닌 내 집으로.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먼저 몸의 변화부터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더 야위었지만 단단해졌고, 바깥일에 거칠어진 피부와 굳은 살 박힌 손은 그러나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이주연은 소박하지만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고, 우리는 오랜만에 사람답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 일터에서의 하루를 말하는 동안 가식도 거짓도 조작의 시도도 없었고, 정말로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대화였다. 상우는 다시 용서를 청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엄마,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건 돈이 필요해서도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해악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40년의 희생으로 얻은 엄마의 품위를 제가 훔쳐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임다혜는 뜻밖의 말을 덧붙였다. 어머니, 진지하게 진로를 바꾸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조리를 공부하고 싶어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제 안의 열정을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우는 가장 솔직했다. 엄마, 아마도 엄마의 신뢰를 온전히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난 몇 달은 제 성인 삶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시간입니다. 정직한 노동이 엄마의 돈에 기대 살던 때에는 없던 자존감을 제게 주었습니다. 식사 말미에 나는 몇 주째 마음속에서 굴리던 결정을 꺼냈다. 원한다면 내 사업장에서의 일을 그만두어도 된다고. 처음 정한 12달 중 8달을 채웠고, 변화는 충분히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셋 다 계속 일하겠다고 했다. 상우는 1년을 채울 때까지 미화팀으로 남고 싶다 했고, 임다혜는 공부를 병행하면서 더 테라스 주방에 남겠다고 했으며, 지우는 시설 관리가 자신의 길이라며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의 삶을 영영바꾼 그 사건으로부터 딱 1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가족 저녁을 준비했는데 이번만큼은 더 테라스의 홀도 화려한 식탁도 아닌 주방에서였다. 임다혜가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하고 지훈이 우리가 앉을 테이블을 고쳐 단단히 다듬었으며 상우는 모든 면을 반짝이도록 닦아냈다. 그것은 완벽하고 마법 같은 화해는 아니었고 깊은 상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수십 년 만에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로 존중받으며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지난 한 해를 떠올렸다. 나는 사실상 낯선 이들과 같았던 자식들을 잃었지만 알만한 사람들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들을 얻었고 감정의 기생충을 잃는 대신 존재의 권리를 스스로 획득한 가족을 얻었다. 아이들을 키운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더 빨리 깨닫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친절은 자존심을 대가로 지불해선 안 되며 진짜 모성은 때로 괴로운 배움을 건네서라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이른이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존중은 늦더라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삶을 영영바꾸었던 그 밤으로부터 5년이 흘렀고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정원을 내려다보는 서재에서 이 글을 쓰며 말할 수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결정이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선택이었음을. 한상우는 다시는 은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청소부로 1년을 채운 뒤 호텔 경영을 공부했고 지금은 내가 소유한 부산의 소규모 건물 2곳을 관리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준 자리가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며 배운 결과였고 그는 직원들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몸으로 아는 관리자이기에 존경을 받는다. 임다혜와는 2년 전 갈라섰다. 원한 때문이 아니라 서로 너무 달라져 더 이상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요리에 그는 허울보다 단순함의 가치를 두게 되었기에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임다혜는 정식 조리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해운대 더 테라스의 주방 총괄 셰프가 되었다. 한때 내 옷을 비웃던 여자는 이제 땀과 노동으로 얼룩진 조리복을 자랑스럽게 입는다. 그녀의 요리는 전국적 인정을 받았고 여러 유명 한식당에서 제안을 받았으나 진정한 일의 가치를 배운 곳인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납품업자를 남편으로 맞아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희망이라 이름 붙인 아이를 낳았다. 내게 첫 진짜 손녀였다. 혈연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첫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한지우는 봉사활동 속에서 동반자를 만났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박서연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작년 소박한 전통 혼례를 올렸다. 그들은 함께 어르신 맞춤 주거 환경을 마련해주는 회사를 세웠고 그 일에서 보람을 얻으며 넉넉히 살아간다. 이제는 쌍둥이 2아이가 있어 주말마다 우리 집을 웃음으로 채운다. 지훈이 아버지가 된 모습을 보며 상황 때문에 미처 피어나지 못했던 그의 진짜 모습을 나는 확인했다. 내가 세운 보이지 않는 어머니들 재단은 국내외로 확장되어 지금은 전국 지부와 아시아 여러 지역에 협력 사무소를 두었고 10,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존엄과 권리를 되찾았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건은 자녀들에게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지고 집을 빼앗길 뻔한 전북 전주의 80살 어머니의 사례였다. 우리는 집을 되찾아드렸을 뿐 아니라 유사한 상황을 막는 판례까지 세웠다. 나는 3권의 책을 썼고 첫 책은 전국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드라마로 각색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모욕의 이야기가 수많은 여성들에게 존엄을 안겨준 것이다. 집안일을 돕는 이주연은 이제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내 동거자이자 비밀을 나누는 사람, 내가 선택한 가족이다. 그녀의 손주들이 놀러오면 아이들이 어릴 적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집을 가득 채운다.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존중 위에 놓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74, 매일 아침 정원에서 기체조를 하고 수영을 하며 건강한 노년과 가족관계에 대해 강연을 다닌다. 남을 위해서만 살던 과거와 달리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있기에 예전보다 훨씬 더 활력이 넘친다. 아들들과는 한 달에 1번 저녁을 함께 하는데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는 자리이다. 대화는 진솔하고 웃음은 가시가 없으며 사랑은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린 성과다. 희망이가 나를 할머니라 부르며 방 안을 환하게 밝히는 순간 나는 비로소 진짜 할머니가 된 듯한 연결을 느낀다. 모든 일이 시작된 해운대 더 테라스는 2번째 기회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는 편모, 실직한 중년,
사회로 돌아오려는 이들을 채용하는 정책을 세웠다. 더 테라스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존엄을 땀으로 배운 이들의 공동체다. 오랫동안 함께한 장태성 지배인은 작년에 은퇴하며 말했다. 사모님, 지난 15년 동안 나는 한 번도 가난한 가사도우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똑똑한 사업가였던 당신을 보았고 언젠가는 당신 자신도 그 모습을 볼 거라 믿었습니다. 나는 아들들을 완전히 용서했다. 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변화를 택했고 용서를 얻기 위해 진짜로 노력했으며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용서는 공짜가 아니었다. 그들의 진정한 노력의 결과였다. 변호사들은 내 유언장을 수정해 아들들을 다시 포함시키라고 했고 나는 일부를 남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은 재단으로 갈 것이다. 그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독립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오늘 아침 해운대 더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으며 기자들이 늘 묻는 질문을 떠올렸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물음이었다.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였다. 진짜 사랑은 때로 잔인해 보이지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요구한다. 아이들을 키운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친절은 결코 자존심을 희생하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존중은 어머니라는 이름만으로 주어지지 않고 행동으로 쌓여야 한다는 것. 존엄은 언제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나는 늘 젊은 엄마들에게 말한다. 자식들에게 사랑이란 상호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존중 없는 사랑은 위장된 조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나는 더 이상 희생된 어머니만이 아니라 온전한 한 인간으로 서 있다.